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을이 물씬하죠. 어제는 지혜롭게 살기, 정신건강으로 가는 17가지 길 중에서 첫 번째 반응을 건강하게 하기, 그리고 부탁과 거절에 자유로워지기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 잘하기. 인사를 먼저 하면 상대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라는 건 나는 당신에게 적의가 없다,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인사법이 원래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음을 서로 확인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사를 하면 분위기가 편안해집니다. 반면에 인사를 하지 않으면 자꾸 상대에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먹한 분위기 때문에 찝찝한 느낌 속에 있게 됩니다. 또 인사를 안 하면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인사가 우리 삶의 터전을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사를 가서 새로 만난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는 게 현명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와 함께 식당에를 가서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테이블에 수저와 젓가락을 놓아주더니 옆 테이블에도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 테이블 사람들은 각자의 테이블에서 각자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옆 테이블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편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지혜가 있고 정신이 보통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알미 확실하고 그 알매에 바탕을 두고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건 상대를 잘 살펴서 인사를 적절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달리 말하면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잘 보고 거기에 맞춰 행동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한 목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수는 평생 집을 지었는데 그에게 오래된 파트너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사업가가 계획을 세워서 의뢰하면 목수가 집을 짓는 식으로 둘이 오래 함께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든 목수가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싶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가에게 은퇴를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가가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수는 하는 수 없이 집을 짓기는 했는데 하기 싫은 마음에 엉망으로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사업가에게 집 열쇠를 주었더니 그가 말하길 이 집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며 열쇠를 목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목수는 결국 자기 집을 엉망으로 지은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인사에 걸려있는 환자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 우리가 사는 집이고 가구이고 부엌입니다. 제 병원이 7층 건물의 4층에 있는데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제 집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돕지도 않는다면 저는 자기가 살 집을 엉망으로 지은 목수나 다름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우리의 집이고 공기입니다. 그것을 좋게 만드는 인사야말로 자기를 위한 쉽고도 현명한 선물입니다. 인사는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이죠. 네 번째, 거짓말 하지 않기를 읽겠습니다. 불교의 5가지 계율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보살의 10가지 실천, 즉 바라밀 항목 가운데 하나가 진실을 말하기, 진실바라밀입니다. 거짓말의 속성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일단 거짓말을 하면 상대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상대는 그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에 따르는 결과가 어떻겠어요. 다음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건 경우에 따라 우리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에게 학원에 간다고 말을 해놓고 영화를 보러 간 학생이 있다면 그는 영화를 보러 간 것과 엄마에게 거짓말을 한 것, 이렇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 계속 신경을 쓴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 자꾸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리가 없지요. 또 나중에 거짓이 밝혀져 봐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일단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안팎이 다 팍팍한 인생이 펼쳐지는 거지요. 반대로 잘못을 했어도 진실을 말하면 상황은 짧은 시간에 쉽게 정리됩니다. 학원 대신 영화관에 간 학생이 집에 와서 사실대로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장 혼나기는 하겠지만 부모 마음속에 우리 아이 대단하다, 이 아이 말은 믿을 수 있구나 라는 신뢰가 싹 틀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신뢰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그랬다고 언제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다 잘하고 있는 것이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이치가 이러한데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언어 표현의 경 두 번째를 보면 성자들이 쓰는 성스러운 언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자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말을 합니다. 보고 들은 것에 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살을 붙이고는 합니다. 거짓말을 하겠다는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할 때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상대가 확인할 수 없으니 편하게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 성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성자의 말이 아닙니다. 성자들은 또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힘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반면 거짓을 말하면 그것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 조작을 해야 하니 힘이 많이 듭니다. 앞에서 예로 든 영화 보러 간 학생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는 뭔가 이상한 게 감지됩니다. 거짓말을 할 때 분위기, 행동, 표정, 말투 따위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지요. 그 순간은 어떻게 넘어갈지 몰라도 뭔가 석연찮은 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미세하게 남습니다. 이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불교의 마음작용을 하는 마음부수라는 게 있다고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신인식 과정을 관찰하다 보면 해로운 마음부수가 아주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정신인식 과정의 속행 단계에서 해로운 마음부수가 일어나고 이러한 속행은 1초에도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전부 과보를 남겨 좋지 않은 것들이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형성되어 정신 불건강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 토대에서 어떤 사람은 강박증이 튀어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증이 튀어나오고 합니다. 유태인 교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신뢰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좋지 않은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 약속 지키기.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 실천하는 10가지 항목 가운데는 약속 지키기도 있습니다. 결정 바람일이라는 건데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걸 언제나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그 사람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척도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배제되어 정서적으로도 고립되기 쉽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제게 말하길 신용이 없는 사람은 시체도 보인답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은 시체로 보인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뜻이지요.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는 살 수 없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이 없으면 누가 그에게 손을 뻗겠습니까? 그 결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인과 오랜만에 마주쳤을 때 인사처럼 언제 밥이나 먹자 하고 말하곤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쌓이다 보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언제 밥이나 먹자고 하고서는 오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문득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불교식으로 보면 그런 스치는 말들도 반드시 과보를 남겼다가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쉽게 약속하고 쉽게 지키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약속이든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려면 힘이 듭니다. 약속을 쉽게 하면 지킬 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약속할 때 내가 지킬 약속인가 아닌가를 면밀히 따져 꼭 지켜야 하는 것들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판단하게 되고 인생이 잘 풀립니다. 살아가는 게 덜 힘들어집니다. 네, 6번째 대화 잘하기 읽어보겠습니다. 대화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화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인간관계에 장애가 없고 정신적인 문제도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정신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대화 능력을 정신건강의 척도로 보아도 될 정도입니다. 대화를 할 때 기본 마음가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이듯이 남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그 자신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듯이 남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 중심이 되곤 하는데 나와 상대를 공경하게 보는 마음만 유지된다면 대화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건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듣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시작했다면 할 말을 충분히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끊으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 말을 충분히 듣습니다. 내가 말할 때 충분히 말했듯이 나 역시 상대방이 자기 의사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어 잘 진행되면 일단 큰 문제 없이 대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아무 말이 없는 침묵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잘 알고 적절하게 운용하면 대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상대가 듣고 싶어 하거나 들어서 유익한 말이 있으면 내가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할 말이 없는데도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자기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도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들으면 됩니다. 들을 때는 상대의 경험이 내 자신이 된다는 마음에서 듣습니다.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리 경험의 폭이 넓어지듯이 상대의 대화를 들어도 경험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하와이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경청을 하며 아, 하와이 가면 이렇구나 하고 아는 기회로 삼으세요. 경청을 한다는 건 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으면 편안하게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말하는 건 잘해야 본전치기이고 듣는 건 남는 장사입니다. 정신과 의사를 굿 리스너, 잘 듣는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인사에 대해 말씀드릴 때 예로 든 그 의사는 항상 잘 듣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야, 너도 좀 내놔라. 듣지만 말고 너만 이득 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고 힘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나만의 경험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 잘 듣는 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상대방도 할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말이 없는 침묵이 이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둘이 친하지 않은 것도 같고 이러다 다시 안 보게 될 것도 같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침묵 상황이 되면 그냥 편안히 있으면 됩니다. 침묵을 즐기세요. 사람들은 초조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편안하게 있는 사람은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이 있기만 한데도 편안하다면 그것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재밌고 유용한 말은 좋아하지만 쓸데없는 말은 계속하면 피곤해합니다. 더군다나 재밌고 유용한 말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밌는 거 보면 기억해두고 해야 하고 유용한 정보도 수집하는 등 평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말하는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면도 있습니다. 대화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용한 이야기도 꼭 내가 할 필요 없이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 재미있는 것도 내가 재미있을 필요 없이 재미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호응해주면 됩니다. 남의 생일 파티에 가서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하면 이상한 것처럼 내가 잘못하는 건데 굳이 중심이 되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일 파티에 가면 그저 박수를 쳐주고 맛있게 먹는 것이 내 자리이듯 대화에서도 필요에 따라 말하고 듣고 침묵을 즐기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아무것도 힘든 게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무언가에 걸려 있어서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저는 40즈음에 이걸 깨닫고서 순조롭게 대화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편안하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때 유념해야 할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할 때 내 마음이나 내 반응만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가 비난하거나 공격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 일로 굉장히 바빠서 맨날 집에 늦게 들어와요. 이러니까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없으니 집이 썰렁하고 마음이 힘들어. 이런 결혼 생활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고 당신이 좀 이상한 거 아냐?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없을 때 힘들구나. 일찍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 볼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죠. 반면에 아내가 나 이렇게 하려고 결혼했어? 하고 비난하는 식으로 말하면 남편은 그에 맞춰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편은 자기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거기서 자기가 느끼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남편을 비난만 하면 남편도 할 말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그런 자기 입장을 항변하면 자칫 언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서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할 때 특히 갈등 상황일수록 내 마음이나 반응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그에게 뭔가 알리는 말하기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의 본질은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춰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마치 난초가 에어컨 바람을 많이 맞아 시들시들해졌을 때 공기가 맑은 곳으로 옮겨두어 생기를 되찾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오늘 다소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